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수능 완성 윤리 오늘 49번째 시간이지요. 심화 분석 강의로 7번째 시간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오늘 심화 분석에서는 사회사상이라는 주제로 여러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사회사상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요.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감을 확실히 잡아보시고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인 이론을 다시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오답의 요소들은 이렇게 잡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패턴을 끊임없이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여전히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빨리빨리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해서요.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준비된 문제 모두 준비하셨죠? 딱 펴놓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회사상 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게 매해 나오는데요. 선생님 그게 제가 왠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것들만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것들을 역순으로,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부터 하나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이론 정리 따로 하는 강의 아니죠?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날카롭게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2005학년도 수능부터 존 롤스 문제가 등장했어요. 역사가 꽤 깊어요. 2005학년도. 자, 그랬을 때 그때 처음 등장한 존 롤스의 문제는요. 친절하게도 발문에 이렇게 써줬습니다. 다음은 롤스의 정의의 원리이다. 지금은 지문 속에서 다음 사상가라고 하지만 발문 속에 알려줬었고요.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3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가번과 나번의 지문으로 가보시면은요.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가번을 보시면서 아하, 이건 존 롤스가 얘기한 정의의 원리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걸 다시 풀어 말하면 이건데요. 즉, 우리 집회의 자유, 결사 자유 등과 같이요. 모두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해줘야 되는 자유권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닌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 무엇을 위해서도 이것이 희생당할 수는 없어요. 가장 우선이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서 이러한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할 수 있다, 긍정한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유권은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평등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립니다.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깔고 나서 이제 나번으로 갈게요. 나번을 보시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말하네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번을 가니까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불평등으로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서 그러한 경우에 불평등은 인정하겠다라는 합의로 간 거죠. 그 이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워낙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선생님이 두 번째 이론 정리해도 되겠죠? 차등의 원칙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그 경우는 무엇인가? 기억.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최소수혜자라고 표현했었죠.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지체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존 롤스의 정의의 원리에 관해서 이 정도 보시고요. 선생님과 바로 선택지 가보시면 200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쉬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풀어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드릴게요.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 가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너무 쉽게 나가죠. 가번을 정리해주고 있는 말이고요.
2번 나의 기억은 차등의 원칙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먼저 부여하기 때문에 차등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롤스에 따르면 합리적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가와 나에 동의한다. 이런 동의를 해서 합의의 절차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 0번이라고 쓸게요. 원초적 입장 여기에서 무지의 배의를 쓰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무지의 배의를 쓴 사람들은요.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앞으로 전개될 문제들에서 어떤 부분 포인트를 잡는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우선 맞습니다. 4, 5번 넘어갈게요. 기억에 의하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자, 이 사람들이 가정의 상황에서 있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논의에 이르기까지 차등의 원칙으로 가는 데까지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정의의 원칙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의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5번을 보세요. 니은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과에 있어서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대적 평등, 결과의 절대적 평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 롤스가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의 얘기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 가겠습니다. 존 롤스가 분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죠. 사회적인 기본 가치. 그것을 분배의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인가에 관해서 쭉 논의를 해 나간 결과예요. 근데 요것에 관해서 지금 수능 문제, 객관식 문제잖아요. 5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오답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답지에 일정한 패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5학년도 문제부터. 그때 시작되는 패턴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등에 관해서 논의하는 존 롤스 말고 다른 사람의 기본 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사회주의의 원칙 있죠? 필요에 의한 분배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분이 오답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옳음의 기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오답지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객관식 그 5가지 선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갖고 계속 진화해 가고 있구나. 이것까지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문제를 알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착 집약해 나가는 거죠. 자, 요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5번 선택지 보면은 결과에 있어서 절대적 평등이라 그랬거든요.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존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입장에 있죠.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분배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확장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지금 정답 나오는 것은 틀린 것이었죠? 틀린 거. 그러니까 5번만 틀렸어요. 나머지가 다 맞은 거죠. 이게 2005학년도 처음에 나온 존 롤스의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차분 풀어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존 롤스의 문제가 진화해 나갑니다. 2009학년도로 갈게요. 2009학년도로 보시면 눈에 띄시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의 이론이다라고 알려주지 않고요. 이제 퍼즐에다가 넣어놨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A번.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는 공자의 사상이다. 공자가 말한 그 역할은 명이겠죠. 그것에 충실한 것, 정명 됐네요. B번.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은 집의겠네. 오호, 그러면 세로 열쇠는 정의겠고요. 이 정의에 대해서 나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자존감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 가치들을 나눌 때는 요거 말했어요. 존 롤스가 분배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사회 기본 가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고려해야 된다.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을 선생님과 함께 연결시켜 볼까요? 아까 필기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자유주의의 원칙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쭉 보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려해 주려는 정신을 갖고 있죠. 그것은 차등의 원칙. 그래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하는 건 뭐라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문상에서는요,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존 롤스의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거 계속 나올 거고요. 존 롤스가 생각하는 분배, 정의로운 분배가 아니라 다른 학파에서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그런지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선택지로 갈까요?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사회적 위치를 모른다는 건 무지의 배일을 썼기 때문이죠. 원초적 상황에서. 맞네요. 합리적인 개인들이 어때요? 합리적이면서 상호 무관심적인 개인들이에요. 그쵸? 합의한 분배의 원칙이다. 여기서 합의했다는 건 사실 중요해요.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합리적인 개인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원칙에 합의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차등의 원칙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또 그걸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논리상 맞는 말이니까 쭉 이어서 들어두세요. 1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2번 갈까요? 합의와 상관없이 자신이 결정한 원칙을 지키는 원리다. 지금 1번에서 선생님 왜 같은 말 반복하시나? 합의와 상관없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둔 것, 거기에서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데 합의와 상관없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생산물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원칙이다. 자, 지금 이 말 보시면은요. 말이 약간 표현이 달라지긴 했지만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동등하게 모든 구성원들의 생산물을 동등하게 n분의 1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인 존 롤스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오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곤궁한 처지일 가능성을 배제한 원리다. 자, 여기에서 난이도가 한 레벨 올라갑니다. 4번 선택지를 가지고 선생님 여기 살짝 다시 올게요. 원초적인 입장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안 나왔어도 선택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별표 하나 달아뒀었죠? 자, 사람들이 굳이 이러한 가상의 상황, 이건 실제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상의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다라고 하는 걸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앞으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그 요소를 모른다는 건데 그 사회적 지위가 내가 가장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이 인간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위치를 배려할 거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의 원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또 하나 들어가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예요. 이 표현은 지금 2005학년도 2009학년도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상호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호혜적으로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려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무관심.
서로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존재라는 거야.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는 논리는 이것이 기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론을 계속 얘기해주게 되는데 계속 복습해두세요. 자, 그럼 4번 선택지로 다시 가서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원리예요. 그래야만 이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선택한 분배 원칙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한 한 요소가 떠오르시죠? 현실 사회에서요? 아니요. 지금 보시면 원초적 입장 위에 선생님이 가상이라고 또 한번 써놨죠? 이건 순수한 가상의 상황이에요.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 사회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틀려요. 그래서 이 존 론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제가 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결론까지 완전히 정확히 이해를 해놓고 계신 다음 선택지에서 말하는 단어 하나, 맥락 하나 조심하시면서 오답을 피해 가야만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항목을 고르는 건 1번밖에 없었고 나머지 항목이 다 틀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이렇게 하나하나 공들여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왜 오답인지를 알면서 정답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셨죠. 그러면 요곳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문제 2010학년도 문제로 가볼게요. 즉 다시 말하면 2009학년도에 문제 나왔다가 2010학년도에 또 나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토론의 주제를 내주고 A와 B가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용할 분배 원칙을 설정할 때는 그 원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토론해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 A가 어떤 사상가가 분배 원칙을 정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모르고 이렇게 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초적 상황, 무지의 배일이라는 말이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중요한 단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건 존 론스가 생각하는 인간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무관심한 존재들. 그쵸? 아까 써놨던 거니까 화면에 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B가 그 사상가는 왜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한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 A가 그 이유는요? 라고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정답을 찾아간다는 건데 사실 요 A에서의 포인트는 지금요. 이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배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에 왜 별표를 달아놨을까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라는 인간관까지 이해하시고 선택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한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현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그걸 조심하시고 보셔야 되는데요. 요 말은 매력적이죠. 평등한 원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짜 평등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했으니까 뭐 이런 말을 썼나? 흔들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자신이 가장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원칙이죠. 왜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했어요.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거든요.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눠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굳이 이러한 절차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야만 이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1번 여기 틀렸어요. 그리고 전해년도에 나왔었던 그 아이디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르지 않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호혜적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1번 설명하면서 했던 그 논리가 이번에 그대로 적용되세요? 만약에 존 룰스가 생각하는 인간관이 이렇다면요,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양보하면 그만이잖아요. 굳이 가정의 상황으로부터 해서 차등의 원칙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만 상호 무관심화적인 존재예요. 양보한다, 호혜다, 서로의 이익을 배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선택지 갑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선택지가 좀 새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 얘기예요. 이러한 원초적 입장부터 가정을 해서 논의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그러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서 차등의 원칙이라고까지 갔을 때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든 겁니다. 라고 보는 거죠.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아이디어가 응용이 됩니다. 절차적 정의가 절차적인 정의가 전제된 불평등에 관해서 사람들이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 아이디어. 자, 그러면 4번 선택지 갈게요. 여기 나오네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어디예요? 공리주의의 원칙이에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리를 분배 정의에다가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원칙을 오답에 잘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2010학년도 수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가져오지 않은 모평 문제도 있고 교재 문제들도 있죠. 이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과감히 빼요. 자, 그럼 5번 선택지 가볼까요?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충족시키는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키워드 어디 보여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원칙이죠.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분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리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분배의 원칙을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혹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은 시간 낭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런 것도 과감하게 빼주세요.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틀린 것은이 아니라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문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시간 많이 들여서 푸는 문제가 존 룰스 문제예요. 자, 2010학년도 문제까지 왔습니다. 요게 중요하다는 것도 반복이 되면서 보이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업그레이드 2011학년도 문제로 가볼게요. 이 편지 형식의 글은요, 지문은 우리 윤리 수능에서 잘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스토아파 이럴 때 나왔었는데 이게 존 룰스한테 나온 거예요. 가상 편지인데 글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네가 나의 정의 원칙에 관심을 가져서 고마워. 자네가 말했듯이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형성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정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제거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의 원칙 얘기하고 있고 동의라는 말 썼어요.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 차등의 원칙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영번의 선생님이 원초적 입장 무죄 베일 썼잖아요. 그게 사회적 자연적인 우연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존 룰스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요 부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쳤는데요. 자,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우연성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를 쓰잖아요. 사회적 지위, 향후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될 수 있는 요소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내 신체 상황이 어떤지, 종교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내 부모님이 어떤지, 학력이 어떤지,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봤을 때요. 그러한 요소들은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을 갖고 내가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좋은 부모를 만난 거, 내가 우연히 좋은 신체적 조건을 타고 난 것, 이런 것들처럼 행운이라는 거야.
행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이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문제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쵸? 자, 1번 문제부터, 선택지부터 가볼까요? 1번 선택지. 원초적 입장의 인간을 상호협동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어디 틀렸어요? 상호협동? 아니죠. 합리적이지만 상호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이타적 존재? 이타적 존재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양보하면 그만이니까. 그쵸? 틀렸어요. 2번. 사회적 약자의 복진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을 긍정한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말했어요. 혹하지 말라고. 기본적 자유에 관해서는 절대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첫 번째였습니다. 별표도 쳐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은 어떠한 형태에서도 긍정되지 않아요. 요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3번. 각자의 필요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분배 기준 하나 들어가죠?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썼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까 말했지만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분배 원칙이죠. 그 존 롤스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답지로 하나 써준단 말이죠. 자, 그럼 4, 5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전제한다.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죠. 이러한 논의 자체가 선생님 아까 동의라는 말에 별표 쳤는데 결과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지금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런 원칙에서 나중에 차등의 원칙까지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틀렸어요. 그럼 5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의로운 사회의 존재함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논의에 있어서 가장 맞는 부분이에요. 옳은 것은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하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 롤스의 문제를, 네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존 롤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가며 방법을 파악해가며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똑바로. 그렇죠? 자, 존 롤스 문제 이 정도까지 우리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의 순우특강 순강의 본강의 참고해 주세요. 더 헤매지 말고. 자, 그럼요. 여러분들이 사회사상에서 더 대비하고 있는 문제 뭐가 있으세요? 당연히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대비하고 있죠? 요거 꼭 해야 돼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자본주의에 관련한 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사회사상 남았는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안 본 거라고 선생님이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맥락에 있어서는요. 그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종류, 전개 과정, 그것이 나눠져요. 자, 그 나눠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은 자유의 종류와 정부의 형태, 그것에서 노리는 효과나 목표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온 실패 부분들까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엮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만 던져놓을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사실 문제 풀다 보면 나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나 사상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나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봅시다. 가번.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 공공재의 공급 부족과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줄을 보시면 정부의 역할이 요런 거 해결하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에서는 정부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야죠. 큰 정부. 그러면 큰 정부에서 추구하는 자유의 그 모습은 뭐겠어요? 적극적 자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걸 내가 무엇으로부터 개입당하지 않고 방해당하지만 않으면 내 자유가 보장될 줄 알았어. 그런데 빈곤, 질병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누가 날 간섭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그 개입과 제도에 의해서 내 자유를 보장해달라라는 유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어디죠? 요거 2번 자유주의에 갈 거예요. 어떻게? 수정 자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번으로 갑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역할을 외적인 적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한다. 아, 여기 끝에 깔끔하게 잘 썼죠. 국한한다. 제한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작아져야 돼요. 그런 자유의 부분은 무엇으로부터 개입 간섭 당하지 않는 자유, 소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정부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보여지는데요. 선생님 지문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랑 신자유주의 어떻게 차이를 구별해내죠? 그걸 굳이 차이를 뽑아내고 싶다면은 수정 자본주의에서 가져온 것이 정부 실패잖아요. 여기요. 실패 요인. 요 정부 실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신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요 틀 내에서 공부해 두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라고 할까요?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패턴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런 형식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가번에서 찾아보면 큰 정부의 적극적 자유, 큰 적, 여기 써주시고 가번. 나번에서는 작소니까 여기에다가 나번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그렇죠? 문제 좋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010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똑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가나 세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정부가 라고 시작하고 있죠. 즉 정부는 이라는 주체를 표현하면서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가번에서 보면 정부는 침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둬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너무 고마운 단서가 있지만 얘를 빼고 공부하자고요. 너무 쉬워지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자유 형태는 소극적 자유. 맞죠? 그럼 나번 가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딱 감이 오죠? 큰 정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겠죠?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문제가 된다라고 여기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요. 이렇게 나름 다 재구성하고 논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끔 다 만들어요. 네. 자, 그런 형태에서 가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가는 작은 정부, 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딱 떨어지네요. 깔끔하게. 니은번. 가는 소득의 균등 분배, 나는 차등 분배를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요. 혹하지 마세요. 가와 나, 서로 형태는 달라도 이들은 큰 테두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자본주의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된 결과를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균등분배라는 말을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자본주의라는 큰 테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디귿번, 가와 나는 똑같은 논리예요.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유경쟁의 원리를 수용한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잡아줄 의지가 있는 것이 나 부분에서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리을번, 가와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면 뭐죠? 그럼 적극적 자유잖아요. 적극적 자유는 나번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2회 동안 보여졌던 자본주의 문제가 요 아이디어의 틀 내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선생님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늦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자본주의 문제 2개 풀어봤고요. 이제는 다른 사회사상의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패턴이 달라져요. 보세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을 믿는 사람도, 계급 없는 사회 도래를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신봉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이리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사람도 없고, 스탈린 시대에 대한 환멸로 인해 혁명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시키려는 사람도 없다. 즉,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끝부분, 즉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맥락은 요걸 잘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이렇게 잘 다듬어져요. 여기를 보니까 요 사람들의 입장과 요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죠? 자본주의를 믿는 사람들, 자본주의만이 최대의 그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시대는 끝났다. 왜 그런 걸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도요, 어느 정도는 결과의 불평등성을 조정하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아이디어를 수용했죠. 그래서 복지자본주의 신경 쓰고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그들이 추구했었던 이념이나 그런 방법, 노선들이 허구였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부분 포기를 했거나 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아이디어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극단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가 끝났다는 거지, 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가 끝났다라는 것도 아니고, 동선 냉전 체제가 고착화됐다는 건 더더욱 아니죠. 이건 시대의 역행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평등이 실현되었던가요? 평등주의 노선, 실용주의 노선 두 가지가 딜레마에 빠지면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실현이 못 된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공산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이냐라는 이유로 가겠느냐, 그 얘기도 지금 아닌 거죠. 이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의 극대화,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의 조절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복지국가라는 제도대에서 많이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런 류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요. 우리 사회사상 파트에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주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혼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시대성을 갖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문제가 2018년도 수능 요 문제예요. 선생님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7번, 7번째 문제 풀었고요. 이제 남은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사상,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가벨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상사회에 관한 것도 분명히 사회사상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사회적 연대는 인간의 첫 번째 법칙이며 자유는 두 번째 법칙이다. 중요한 것, 모든 권력기관과 권위가 철폐되어서 착취가 사라진 이곳에서 이게 이루어진답니다. 그 연대는 평등을 전제한 상태지만 정치적인 평등은 경제적 평등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각자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목적에 따라서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수능에서 이 정도면은요, 지문이 상당히 길게 많이 주어진 상태거든요. 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서는 권력기관과 권위가 철폐되어야 된다라는 무정부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럼 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독립적으로 작은 규모의 농사,
소농이라고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직접 민주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루소의 소농 민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얘기한 이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1번, 갑은 국가가 자유를 실현시키는 공동체로 본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갖고 있는 권위,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말로 엮어가면 얘는 어떻게든 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을은 사적 소유의 격차가 거의 없는 정치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봐요.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만약에 그 사적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로 가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 이론들 사이에서는 요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사적 소유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문제점을 파생시키지 않을 것인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여러분들 정답 찾아냈지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선택지 갈게요. 갑은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을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무정부주의에다가 국가라는 말로 연결시켜 가는 것부터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틀렸어요. 4번, 갑은 국가의 개입으로 을은 자율적 분배에 의해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 길게 썼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무정부주의에다가 국가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5번 선택지 보시죠. 갑과 을은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자유방임적 성격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국가의 자유방임적 성격. 지금 이 말은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틀렸어요? 이게 갑번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은 무정부주의가 들어갔을 때 국가의 필요성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버리면 다 오답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가요. 지금 정도의 논의에서 오답지가 탁탁탁 제외되게끔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쿠닌이 무정부주의가 연결된 이상사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011학년도 수능으로 가요. 2010학년도 수능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갑을 자산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세 줄 딱딱 맞췄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국가도 그것을 구성하는 세 부분이 있다. 영혼의 세 부분이 있다. 영혼의 세 부분이 있다. 영혼 3분설. 국가는 각 계층의 본성에 알맞게 서로 다른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된다. 지혜, 용기, 절제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아, 근데 저 선생님 저거 왜 굳이 쓰실까? 이런 류의 얘기가 막 저기에도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서도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 찾아가 내나가는 그 연습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 1번 플라톤. 1번 국가는 그 자체로 파악되지 않으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생산 양식이 사회의 경제 구조며 그것의 토대 위에서 국가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자,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유물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마르크스와 플라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갈게요. 1번 가족, 시민사회가 결합된 인륜 형태라고 본다. 인륜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해겔이잖아요. 을은 개인이 국가에 일원일 때 참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5단계에서 얘기하는 거 기억나죠?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마지막에 공산사회에서 세 가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죠?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 또 하나 국가가 없어요. 국가 소멸론이에요, 이 사람은. 갑은 계약에 의해, 을은 자연적으로 국가가 발생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계약에 의해서 국가 발생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계약설자들이죠. 갑은 국가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을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갑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에서,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덕으로 보고, 을 같은 경우는 국가 소멸론을 얘기한다. 4번이 맞네요.
5번, 갑과 을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모든 구성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할 수가 있어요.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뭐 이런 부분 연결하면서 뭐 통치 계급이 뭐 무엇을 소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막 여러분들 헷갈리면서 여기까지 갈 텐데 모든 구성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는 또 확대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딱 한 멘트 더 하고 가면 국가라는 주제로 플라톤, 마르크스, 헤겔, 사회계약론자들, 홉스, 루소 이런 사람이 들어가죠? 자, 최소한 요런 4개 정도의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여기 주인공이 누가 바뀌고 요 선택지가 누가 바뀌면서 돌고 돌지 몰라요. 요런 거 대비하시라고 굳이 하나씩 썼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들을 함축하고 있는 사상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게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죠. 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고 쭉 가는 거 공산당 선언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래서 이게 민주사회주의 말하는 거죠. 요 둘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관건이겠다. 기억법, 역사적 필연성에 따른 자본주의의 붕괴를 주장하는 것 맞나요? 앞에서 마르크스 이론 역사 발전 5단계설 얘기했었죠? 나는 의회활동을 통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한다.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급진적으로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이 사람들의 노선이에요. 맞아요. 디귿번, 가는 국가 존속, 나는 국가 소멸? 아니요. 국가 소멸론 얘기한다고요. 가나는 사유재산 제도를 공동선의 토대로 인정한다. 사유재산 인정 안 하잖아요. 공산이잖아요. 정답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문제.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다 푼 거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우리가 마르크스의 이론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공부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는 패턴이 여기에다가 민주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것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하나 욕심을 조금만 더 내보자면 왜 공상적 사회주의 생각나시죠? 생시몽, 프리에, 오웬 그 사람들 나오는 건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 요 범주는요. 우리 교과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마르크스의 그 이론과 민주사회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까지 계열을 조금 분명히 해두시면 아, 요번 시험에서도 뭔가 좀 대비가 좀 철저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순환성 45강이었는데요. 사회사상에 관련된 것들 시간이 부족하고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많았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복습 잘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약점 파악해서 대비 잘해봅시다. 선생님 다음 50강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